시민학교 할 때 제가 내부에 갖고 있는 저희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수만 명의 역량 있는 민주주의자가 되자. 반독재 수행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주적 태도와 품성을 갖고 있고 운영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그런 민주주의자가 되자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자가 되려면 민주주의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오늘 받으러 온 자리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름이 천호선이라고 하고요. 옛날엔 별로 소개가 필요 없었는데 요새 소개를 해야 됩니다. 굳이 제가 여기 오늘 불려 나온 이유는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한 5년 있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노무현재단에서는 지금은 별 직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시민센터 짓는 추진단장을 했었고 시민학교장을 했었고 리더십 학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 도입 강연으로 저한테 이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약간 고민스러워요. 이거 도입을 잘못해서 여러분들을 흐트러뜨려 놓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그럴듯해요. 좋아요. 민주주의가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좋은 것 같은데 좀 불편하기도 하지 않아요? 굳이 라이프 스타일까지 민주적으로 살아야 돼?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손 들고 여기를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주제가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 이런 게 키워드일 것 같은데 그걸 살짝 숨겨놓고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으로 끌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던지는 건 왜 굳이 이걸 들으려고 하지?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민주주의 지지하면 되는 거고, 선거 때 투표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항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관련 강의를 할 때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하기 전에 저도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저 강의를 할 만큼 민주주의자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민주주의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들으러 온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죠? 더 좋은 민주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민주주의다 그러면 뭐죠? 이런 표현들 있죠. 반독재 운동했다고 다 민주주의자야? 여기 이제 연령대 중에 50대 이상 분들, 소위 586 세대의 정치인들이나 리더들을 비판할 때 저 사람들은 반독재 운동을 했지만 민주주의자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저 사람은 민주적이야. 직장에서 또는 모임에서 하물며 가정에서 저 사람은 민주적이야 할 때는 어떤 뜻이에요? 네? 공평. 굉장히 평등주의. 공평까지는 안 가도 처음에 일단 귀 기울여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수의 뜻을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거나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죠. 발음도 안 되네. 아무튼 과연 그럴까? 그거 맞는 것 같은데 그거면 됐지. 굳이 근육 훈련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오늘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민주주의는 근데요 어떻든 정치 개념이에요. 정치 개념이에요. 정치에서 품성, 성품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이 원래 민주적이다 아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민주주의는 이념 또는 사상입니까? 체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거 보지 말고. 무슨 주의자에는 ISM 영어로 붙죠? 데모크라시의 뒤에 뭐가 붙어요? 그냥 크라시가 붙어요. 민주주의는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데모크라시이즘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없었던 개념이죠. 이게 일본에서 근대 번역한 개념이거든요.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이즘자도 안 붙어 있는데 그 전에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잠깐? 같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민주주의를 일본의 학자들이 하극상이라고 번역했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상은 아마 군주나 귀족들을 얘기하겠죠. 우리 동양에서는 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양반계층까지 포함해서 하극상이라고 생각하던 게 이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봤던 일본 사람이 봤던 민주주의의 첫 인상이에요. 뒤집어 엎자라는 거구나. 그런데 좀 이따 이건 좀 너무 세.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뭘 고민했는지 모르면 민주주의라고 바꿉니다. 주의자를 붙여요.
그럴 때부터 우리들에게는 민주주의는 일종의 이념과 사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정치학자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라고 얘기합니다. 정치학 교과서를 보면. 체제이지 거기에 특정한 이념과 사상과 가치를 많이 담고 있지 않다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에서 단지 체제만이 아니라 이념이자 사상이기도 하는 생각이 발전합니다. 지금 옥스퍼드 대사전을 제가 찾아본 건 아니고요. 구글에 쳐보면 이렇게 나와요. 정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원리이기도 하고 이 얘기가 나오죠. 존재 양식이나 생활 태도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민주주의는 항상 옳은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민주주의의 원래 뜻이 뭐예요? 데모크라시의 앞에 데모가 뭐예요? 여러 가지 번역이 있죠. 시민이라고도 하고 인민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민중이라고도 하고 국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모두가 다 시민이었어요. 사회 구성원. 그때 아테네 인구가 여러 가지 35만에서 50만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여기서 미안하지만 시민에서 죄송합니다. 여성 제외, 노예 제외, 외국인 제외, 미성년자 제외. 그러고 나니까 2만에서 5만 정도가 참여를 해요. 이 사람들만 시민이에요. 그럼 지금 민주주의를 얘기해도 지금 모두가 시민인가? 이런 질문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혹시 시민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두 번째, 피플이에요. 원래 이 데모를 최근 가장 데모크라시의 데모를 이 데모가 아니라 거기 원이 있지만 하는 건 피플이에요. 피플의 뜻은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우리나라도 인민이라고 번역됐어요. 링컨이 그 개념을 잘 설명했죠. 국민을 위한. 미안하지만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 이게 뭐였냐. 사실은 이제 정부죠. 정부. 그런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피플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똑같이 가리키는 건가? 아니면 소수의 지배자를 빼고 얘기하는 건가? 후자의 측면에 대한 강조가 북한 같은 경우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진보적인 진영에서 나왔던 민중이라는 개념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긴장관계가 항상 있어요. 세 번째는 소수 의견은 어떡하지? 아니 민주주의가 다수결은 아니지만 최종적 결정을 하면 다수결로 했는데 항상 떠오르는 문제. 소수 의견은 어떡하지? 다수는 항상 옳은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를 대화, 토론, 수기, 조정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최대한 많이 집어넣으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정치체제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알죠? 민주정은 알겠어요. 아까 데모크라시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화주의는 뭐예요? 대한민국은 왜 공화국이에요? 이상하게 그걸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대한민국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요즘 논쟁이 되지만 그 전에 대한제국이 있었죠. 공화정은 원래 개념은 군주제에 반대한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민주정 이건 알겠죠? 로마 민주정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요. 로마는 기억나지만 로마 제정과 로마 공화정이 있어요. 제정이 뭐예요? 군주에 의해서 통치되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게 공화정이에요. 원래 반군주정 이런 뜻입니다. 군주정에 반대하는 데서 출발됐는데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얘기를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민주정은 뭐예요? 다 모여서 때로 모여서 결정했어요. 시민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그죠? 소크라테스의 변명이 소크라테스가 어디서 변명을 했는지 아세요? 법정에서 했다고 그러죠. 법정이 지금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법정일까요? 아닙니다. 아고라에 모여서요 500명 시민이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와서 그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연설을 미안하지만 소크라테스 실패하죠. 설득을.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게 이제 민주정이라면 로마 공화정은 그렇게 안 해요. 뽑아요. 집정관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들도 관이에요. 원로원 들어봤죠? 원로원 아저씨들 무슨 로마 영화에 보면 맨날 나오는. 그럼 호민관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그럼 평민들의 모임에서 호민관을 뽑습니다. 여기 약간 대의제적인 것들을 시작해요. 직접이 아니라 대의제를 하죠. 그리고 야 그때 사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하면 그거 올바르지 않은 거 아니야? 합의를 해서 법치를 하자. 일관되고 지속적인 규칙을 만들자. 그리고 시민들을 그냥 다수 의견은 못 믿겠어. 개개인이 시민들의 덕성을 갖춰야 돼. 외국이 쳐들어오면 나가서 총칼 들고 싸울 줄 알아야지 이승만처럼 도망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시민이 아닌 거죠. 이런 개념들을 강조합니다. 사실 여기서 시민 덕성은 민주정에서도 되고 공화정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의 오늘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칩시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3천만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공화주의의 문제의식을 가져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랑 연결해서 노무현 대통령은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전투적인, 비타협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임기 말에 여기저기서 강연할 때, 여기 원광대 명예박사학에서 끊임없이 상대주의를 얘기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고, 뭐 포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배제하거나 타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수가 결정은 막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공존하고 공동선을 추구하고 법치도 있고 하는 공화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 저 점을 잘못 찍었는데, 여기서 친일 논쟁이 심각하지만, 독재와 친일과도 공존과 타협해야 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팔아넘기거나 나의 주권을 완전히 몰수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독재와는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아까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질문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끊임없이 제도를, 민주주의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혹시 대부분은 기억하실 분들,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대연정, 권력을 반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무모한 제안을 해요. 그죠? 권력을 통째로, 반이 아니라 통째로 내주겠다. 총리, 박근혜가 총리해라. 존칭 생각합니다. 대신 선거법만 바꿔줘. 왜 이런 무모한, 제가 참으로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니, 왜 저런 무모한 일을 하시지?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인가 선거제도 토론회 TV에서 나가서 했었는데, 뭐 여러분들은 본 적이 없겠지만, 거기서 어떤 분이랑 논쟁이 붙었어요. 제가 질문, 그분이 참 말이, 선거제도에 선거학이 없기 때문에, 라고 줄줄줄줄 얘기하더라고요. 의외로 선거제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가 세상에 많이 있어요. 모든 선거제도가 선거학으로 1과 0사에서 배열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틀림없이 선거학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 똑같은 한 표이 되는데, 민주주의 대원리. 내 표는 여차하면 빵이야. 영남에 있으면 민주당을 찍으면 그 자신은 빵이 돼. 영의 가치가 돼. 나는 예를 들면 제3, 제4당을 맨날 찍는데 거기는 맨날 15%도 안 나오고 당선된대. 그러면 이 15%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보면 1인 1표의 원리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1인 1표가 하나의 가치에 가깝게 작동하느냐만의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물론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서 필요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당장의 정권보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과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도가, 민주주의가 핵심의 클래식 제도라면 그것을 끊임없이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거 아닐까? 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오늘 이제 주제랑 연결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게 많이 하는 얘기,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옥탑방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상대가 누구였죠? 이회창 후보였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전날 관훈 토론에서 마이크를 물어, 혹시 옥탑방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패널이 물어봅니다. 옥탑방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나? 거의 노무현 대통령이랑 비슷하네. 이회창 대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3, 4층짜리 건물 맨 위에 튀어나와 있는 것. 좋게 보면 펜트하우스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펜트하우스 우리가 딴 걸 떠올리는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굉장히 저렴한, 여름에 무지 덥고 겨울에 무지 추운 그런 공간, 이게 주거 형태죠. 이회창이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때 부대변에서 논평 막 쏟아냈어요. 이회창은 역시 귀족이다, 서민의 삶을 모른다고 막 때렸어요. 신나서 쾌잡았다. 이제 귀족대 서민의 구도 선거제도를 쓰자. 딱 그런데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물어, 어제 이회창 씨가 그거 모른다고 했는데 당신은 옥탑방이라는 표현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알았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런 주거 형태가 있다는 건 모르지 않았으나 저도 옥탑방이란 말은 처음 몰랐습니다.
난리가 났죠. 선거 캠프. 야, 이거 완전히 확 선 긋고 나가는 건데. 왜 그러냐고 나중에 누구 물어보니까 그 전날 이회창 씨 토론을 해볼 때 아들 건호 씨가 옆에 있었대요. 그래서 아들 앞에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것 때문에 표가 완전히 날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 야, 노무현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지금까지도 형성되어서 내려오는 인식. 지금 중요한 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민주주의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와 경청할 줄, 남의 입장을 우리 흔히 공감, 우리 일단 10개의 근육 중에 공감이에요. 남의 입장을 잘 들을 줄 아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태도 또는 품성으로서의 민주주의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어쩌면 여러분들 품성이야 뭐 DNA로 어쩔 수 없어서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다 좋은 민주주의적 품성과 태도를 갖추도록 훈련하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해요. 기술로서의 민주주의. 사상과 이해를 달려서 아까 앞에 나왔던 얘기죠. 모두를 포섭하고 통합한다. 분파를 만들고 파티, 정당이에요. 그죠? 분파를 만들고 투쟁과 타협.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통합의 기술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는 기술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기술 그러면 굉장히 낮게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 기술이란 건 뭐예요? 기술을 운용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거대한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위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본인도 뭐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지만 민주주의를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언명은 저도 정치학, 딴 데서 본 적이 없고요. 정치학 교과서에서. 정치학 교과서를 몇 개 안 봤지만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은 이게 통합의 기술이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 기술이 필요하구나. 기술을 운용하는 역량이 필요하구나라는 문제의식이 발생합니다. 이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데 직접민주주의 반대말이 뭐예요? 간접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50대 이상. 정치학에서는요, 직접민주주의 반대 간접민주주의라는 표현 잘 안 씁니다.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둘 중에 뭐가 좋아요? 뭐가 더 민주적이에요? 자,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아까 했지만 2만 명이 모여서 5만 명이 모여서 민주주의 했어요. 인구가 많아져. 이제 뭐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시피 해. 스위스는 하지만 일부에서 불가능하다시피.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한계에서 대의민주주의를 해서 했더니 맨날 배신당하는 느낌 받죠? 여러분들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직접 민주주의를 소환합니다. 뭐 국민투표, 국민발언 이제 들어봤죠. 국민청원 뭐 이런 제도들 같은 것들을 뭐 3대. 그런데 직접 민주주의는 더 나은가?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 하죠. 물론 많은 것들이 다수의 입장에 10만 명이 모이면 투표합니다. 5만 명 모이면, 그러니까 헌법은 10만 명. 그냥 다른 제도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붙었어요. 최저임금 찬성 반대, 최저임금제 도입 안 합니다. 반대가 더 많았어요. 뭐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고 쳐요. 모스크 있죠? 그 모스크가 뭐야? 그러니까 이슬람. 거기에 상징 첨탑이 있습니다. 첨탑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투표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다수가 허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위스는 이슬람 성당이, 이슬람 성당? 이슬람 그 교회가 첨탑이 없어요.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다수가 결정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가? 라는 질문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정부였어요. 참여의 정신은 어디서 나왔냐면 노사모에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노사모 출신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참여민주주의 핵심은 본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참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한 이제 중요한 민주주의 원리. 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수기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어요? 백이숙제, 그건 아니구나. 수기민주주의 못 들어봤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신고리 원전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요. 5대5로 각해서 전문가 토론 며칠 시켜요. 약간 차비하고 용돈 주고. 그게 뭐예요? 수기민주주의입니다. 결정을 하는데, 대의든 민주든 다 결정을 하는데 다수 이전에 중요한 문제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보를 주고받고 토론하고 역지사지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기민주주의 하나의 형태 중에 이런 거 있죠. 여론조사 말고 공론조사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등, A는 이런 거고 B는 이런 거야. 이게 여론조사고요. 공론조사는, 자,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해요. A가 맞습니까? B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해요. 그 다음에 자, A의 입장은 이거고요. B의 입장은 이거예요. 라고 나와서 토론도 하고 참여도 하고 뭐 정보를 줘요. 그 다음에 다시 물어봐요. 그럼 A, B가 바뀌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공론조사를 제일 먼저 도입한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세요? 알 리가 없죠. 아무도 주장하지 않으니까. 의외로 참여정부입니다. 어떤 이슈? 종부세. 지금 드는 종합부동산세 할 때 기획재 정부가 500명 샘플을 뽑아서 500명들에게 정보를, 여론조사하고 정보 주고 여론조사하고 정보 주고 해서 정책 결정에 참여합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어느 한쪽이 다 옳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조합돼야 되고 참여가 확대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당 정치세뿐만 아니라 20분 넘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나 조직에서도 직접적인 요소, 대의적인 리더십 같은 요소, 그 다음에 참여를 30명을 50명을 50명을 100명을 높이는 요소,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서 토론하는 요소들이 결합될 때만이 제대로 민주주의는 돌아간다,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서 촛불이 끝나고 나서 온 세상이 민주적이 될 줄 알았더니 문 앞에서, 어디? 회사 문 앞에서 민주주의는 멈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출산휴가 갈 때 눈치 봐야 되는 직장이에요. 노조 하기 쉽지 않아요. 눈치 봐야 돼요. 그죠? 노동이사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 공기업에 일부 도입됐습니다만, 제가 어저께 어떤 뉴스를 봤냐면, 여기 기사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인원 감축하겠다고 하자 환호성. 어디 얘기 같아요? 증권시장 얘기입니다. 직원들 자른다고 그러니까 비용이 줄죠.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죠. 환호성을. 근데 사실 그 회사의 공동체에서 그 노동자들이 피고용인들이 더 중요한데, 이들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는 이 무시무시한, 이게 주주자본주의, 주주민주주의입니다. 아무튼 그럴 때 뭔가 발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내가 있는 지역, 나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하물며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정당 내부에서 민주주의는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본다는 거죠. 시민학교 할 때 제가 내부에 갖고 있는 저희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수만 명의 역량 있는 민주주의자가 되자. 반독재 수행한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냥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 사상을 갖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민주적 태도와 품성을 갖고 있고 운영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그런 민주주의자가 되자라는 거죠. 에버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리드리 에버트? 독일 삼민당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촛불 했을 때 한국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상 줬던 단체가 에버트 재단이에요. 독일 삼민당인데 거기서 초대 대통령이 있던 프리드리 에버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를 필요로 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아까 얘기가 시작됐지만 이걸 운영하는 시민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다수가 찍어서 히틀러를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 중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어떻게 히틀러가 탄생할 수 있었는가. 그때 다수가 찍어줬는데. 결국엔 민주주의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게 오늘 저거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표현을 쓰자면 민주주의 근육이 튼튼한 10개의 근육 나오더라고요. 거기 여러분들 익숙한 것도 있죠. 공감, 뭐 합의, 뭐 이런 것들, 뭐 타협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원장 하시던 분인데, 지성, 감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영성도 필요하다. 이 영은 종교적인 영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내면의 단단함, 그리고 기술까지 같은 그런 민주주의자가 한 명의 노무현도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만 수천 수만 명의 역량을 가진 민주주의 근육을 가진 사람들이 전국에 깔려 있으면, 직장에도 지방자치에도 그 다음에 정당 내에도 이런 문제의식이 오늘의 주제와 연결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어떻든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맨 끝에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 PT 저는 3만원짜리 헬스클럽을 다니는데 비싸서 PT를 안 받거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맨날 PT를 받아야 제대로 운동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보면 안 받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 이 돈이 아깝지 않다는 걸. 오늘 돈은 뭐 얼마 안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자가 되려면 민주주의에도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오늘 받으러 온 자리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가면, 끝나고 나면 뭔가 조금씩 변화를 느낄 것이다. 민주주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몸을 움직이고 눈빛을 마주치고 하면서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민주적인 역량을 가진 시민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